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항 이후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 후속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규정이 없었습니다. 무관세였다는 거죠. 마음대로 싸게 들여와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과의 경쟁력에서 가격 면에서도 밀리지 않게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양곡을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권 이게 치명적이죠. 어떤 범죄적인 무역 활동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조선인들에게 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영사에게 재판받으니까 마음대로 범죄적인 약탈적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러한 무역의 특징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의 무역 특징을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조선에다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득으로 조선에서 양곡을 또 싸게 양곡을 사가지고 무제한으로 사가지고 막 나가는 거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영국산 면제품과 조선의 쌀을 중간에서 일본이 중개무역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항장에서 뭐 10리 이내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죠. 펜이 너무 얇은가? 당시 개항장이 어디입니까? 인천, 부산, 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인천, 부산, 원산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조선의 시장, 상권에서 나머지 지역은 조선의 상인들이 여기서 물건을 떼와서 서울로, 평양으로 돌아다니면서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됐던 거죠. 이들은 거류주의 무역만 할 수 있었고 조선의 객주, 보부상과 같은 상인들이 중개 상인들이 내륙 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인들을 매개로 내륙 시장에 침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들도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명 교환 체제에서의 일본의 약탈적 무역 행위로 국내 산업은 보호받지 못했죠. 왜요? 쌀을 엄청나게 사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겠고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 어떻게 하든 쌀 생산으로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쌀값이 비싸져서 먹기 힘들다고 하면 다른 부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면제품 이렇게 옷감 생산이죠. 배틀에 앉아서 뭐 삼배도 짜고 막 옷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직물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죠. 왜요? 기계로 찍어내는 영국의 값싼 면제품, 영국의 질 좋은 면제품, 그때는 그걸 옥양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옥처럼 매끈한 서양 옥감, 목화, 면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윤기 자르르르 흐르고 뺀질한 이런 좋은 옷감이 들어오는데 누가 거친 이렇게 옷감을 입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국내 농촌의 면직물 공업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설상가상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이모군란 이후에 더욱더 커지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예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우위에 힘을 입어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까지 조선에 띵호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상인들과 경쟁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양이죠. 한양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울 진출이 허용되었고요. 이들이 서울 진출이 허용되자 일본 상인들은 나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최혜국 대우 아닙니까? 이들은 지방관의 허가만 받는다면 서울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항장 밖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공식화된 건 1883년 영국과의 수호통상 조약에서 내지 통상권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본격화되자 그동안 이 중간에서 이렇게
나름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객주라든가 보부상과 같은 조선의 상인들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도 얘들이 개항장에서만 장사하면 내륙에서의 상업은 자신들이 담당하면서 나름 콩고물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개 상인들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가장 큰 시장이었던 서울, 그동안 이 한양 서울의 상인들은 조선 최고의 상인 세력들이었는데 이들 또한 이제 상권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상권 경쟁은 결국 청일 전쟁의 경제적인 요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876년 이 땅을 개항시켰던 일본은 조선의 그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청나라 상인들은 정치적인 우위에 힘입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막강하게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1885년도를 보면 일본이 81%,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나라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890년대가 되면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55% 정도로 떨어지고요. 청나라가 45%까지 약진합니다. 그 말은 일본이 조선에서의 무역으로 얻어들이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침략,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청나라를 어떻게든 조선에서 내쫓고 이걸 독점을 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상인, 특히 일본 상인들의 경제 침투가 확대되면서 쌀이 대량으로 유출됩니다. 당연히 쌀값이 폭등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의 지주들은 쌀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을 더욱더 수탈하겠죠. 지주제도가 강화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상인들이 고리대를 이용해 가지고 조선의 그 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제 땅을 받아가고 이제 그 벼를 사전에 사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 익지도 않았던 그 벼를 싼 값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고리대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것들을 입도선매라고 하는데요. 입도선매라고 하는 것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익어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서 있는 벼, 설립자. 그래서 서 있는 벼를 먼저 사간다. 이런 게 입도선매라고 합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에 열을 올리다. 열강의 경제 침탈, 이권 침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일전쟁을 거치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 뭐 이렇게 청일전쟁 여러분들 뭐 요 가보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특히 이 아관파천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러시아까지 가세를 합니다. 이권 침탈에. 그래서 광산, 산림, 철도, 전차, 전기 각종 이권이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열강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러일전쟁 시기를 거치며 조선 한국에 대해서,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죠. 한국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 일본은 아예 이제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의 한국의 모든 경제 금융 시스템을 일제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제의 경제 침략 확대 과정은 결국 식민지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하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재정과 외교 부문의 고문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재정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라고 하는 자가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1905년에 펼치게 됩니다. 청일전쟁 전까지는 이제 조선에서 압도적인 좀 정치적 우위에 있었던 청나라가 조선의 세관 업무를 장악해서 돈을 슉슉 해먹고 있었는데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한국의 세관 업무를 위탁받아서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일본 화폐도 마음대로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의 제1은행권이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안 좋은 상평통보라든가 대한제국의 화폐였던 백동화 이런 거 이제 쓰지 말아라. 질이 안 좋지 않느냐. 이걸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백동화를 갑, 을, 병 A, B, C 등급으로 나눈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바꿔줍니다. 갑으로 분류된 A급으로 분류된 그 백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으니까 이건 좀 인정을 해줘요. 상태가 좋은 갑종의 백동화는 한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로운 돈으로 바꿔주고 상태가 좀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한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줍니다.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사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좀 가격을 후리치는 거 아닙니까? 병종 이하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정보를 화폐 교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일본 상인과 알지 못하는 조선 상인들. 갑자기 일본 상인들이 비싸게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조선 상인들은 갖고 있는 물건을 일본 상인들에게 대거 판매를 하게 되겠죠. 일본 상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백동화를 조선인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조선 상인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일본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조선은 백동화, 돈을 가지고 있죠. 조선 상인들은. 그런데 화폐 정리 사업이 돼서 이 돈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다? 꽝 돼버린 거죠.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가진 일본 상인들은 물건값을 올려서 팔죠. 그래서 조선 상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결과 국내 자본과 돈을 갖고 있었던 국내 은행들, 조선인 상인과 연결되어 있었던 은행들 이런 데는 큰 손해를 보겠죠. 일본 제1은행이 사실상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차관을 빌려달라고 할 땐 잘 안 빌려주던 일본이 이제는 차관을 대규모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그 이익으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자신들에게 예속화시켜 버리는 거죠. 차관 돈 빌려줬으니 황실 대한제국의 돈은 이제 우리가 관리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철도, 땅, 군용지 확보 명분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빼앗아갔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일 의정서 체결하면서 막 뺏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일본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세워서 황무지, 관청, 역에 딸린 토지 막 약탈해가지고 이걸 일본 이민자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싸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땅을 슉슉슉슉 조선의 땅을 막 먹어가죠. 이걸 싸게 일본 농민들에게 팔아줌으로써 일본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조선은 완전히 조선에서는 대지주로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농민들의 조선 이주가 촉진되게 되고 조선인들은 일본 지주의 소작인으로 예속화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